지금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4,755조 이게 끝이 아니라면서 이게 시작이고 플러스 알파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지금 호남 반도체로 집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두 896조가 투자가 된다는 거고요. 그 폐비 사기가 들어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새롭게 조성되는 이제 광주 군공항 부지를 정부는 정한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뭐 여기도 풀어줄 건 풀어주고 뭐 여러 가지로 합리화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규제할 건 또 규제해야 되고 여러 가지인데 좀 어떤 판단에서 메가 프로젝트를 좀 지켜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메가라고 하는 말이 나타난 것이 잘 생각해 보시면 4월 15일 네. 대통령 주재 규제 합리화 위원회 1차 전체 회의예요. 네. 그때 국조실에서 아주 야심차게 나온 게 그때 다 웃었는데 네. 미국엔 마가가 있습니다. 네. 한국엔 메가가 있죠. 이러면서 시작을 했더니 대통령이 잠깐만요. 그 너무 좋아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너무 좋아. 약간 그 저기 저작거리의 말로 쪼크를 대통령이 한번 이렇게 쫑크. 예, 네. 그러고는 같이 이제 웃었어요. 근데 이 메가 프로젝트 메가 특구법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메가 특구, 로봇 산업의 메가 특구, 바이오 메가 특구, 반도체 AI 메가 특구 이렇게 이제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메가 특구 특별법이 일단 완비가 되고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되게 많은 지원들이 있을 거고요. 네. 금융, 세제, 정부의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규제 측면은 이전에 있었던 규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들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산업에 안 맞는 규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들을 각종 강연 갈 때마다 다 말씀을 드리는데 로봇 산업이라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움직이는 걸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생활 속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요양 보호를 하는 로봇. 그러니까 피지컬 AI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대화형 AI만 해서 생성형 AI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만 이렇게 시키는데. 조력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산책하는 로봇, 그리고 그 저 배달 로봇이 있는데 배달 로봇들은 박스형으로 부신 적 있잖아요. 네. 직접 사람처럼 들고 다니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몇 년 안에. 그런데 이런 로봇이 나타났을 때 박스형 배달 차량만 하더라도요. 그 차가 인도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배달을 하려면 도로로만 갈 수는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공원에서 배달을 주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오토바이도 공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맞아. 사람이 들고 뛰고 막 이러는데 그건 사람의 경우고 로봇이라든지 박스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막 인도와 관련된 법안 한번 찾아보세요. 인도로 자전거도 다니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러면 그러니까 벌금이 되게 셉니다. 처벌 수위도 높아요.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지금 로봇 특구를 만들면 중요한 건 이런 로봇이 나타났을 때 사람의 반응 그리고 보행자와의 뭐 이런 안전 수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가 중요한 데이터가 많이 모여져야 되는 게 산업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하고 제한된 그 산업 현장, 공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대도시 안에 로봇을 투입하여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는 일시 모든 규제와 그동안의 규정을 정지시키거나 폐지를 적용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그럼요. 문제가 그러니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가상 공간에서도 이렇게 좀 점검해보고 하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적용시키는 이제 시행령과 규칙으로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가야 되거든요. 네. 그걸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메가 특구법을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하는 여러 시행령과 제도적 변경을 할 때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그 법들이 넘어오겠죠. 네. 제도 변경이 그럼 그걸 심사하고 풀어줘야 될 텐데 저는 이게 가보지 않은 길, 가보지 않았던 경험, 이런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통해서 신산업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규제합리화위원회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해서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그래서 누구는 박정희의 산업화
보다 더 센 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그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될 거다. 이제 이런 전망 이야기하고 그 얘기 뭐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던 얘기고 아마 지난번 인터뷰 때도 그 말씀을 네, 드렸던 예. 것 같아요. 68년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의 길을 열었고 네, 1998년 예, 김대중의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의 정보대국의 길을 열었다. 그로부터 또 30년이 흘렀다. 네, 1968년, 1998년 그리고 2026년 예, 이 시점에 이재명 정부는 AI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 엄청난 비용이 경부고속도로에도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에도 들어갔고 지금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네, 왜 그걸 하려고 그러는지 이 앞서 두 번의 고속도로를 깔 때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반대가 엄청 높았어요. 야당들도 극렬히 반대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걸 하려고 그럽니다. 야당 지금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약간 말도 안 되는 반대를 너무 많이 하고는 있지만 예, 20년 앞을 열어나가려고 하고 30년 뒤에 대한민국에 먹고 살 일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계획을 일부러 무시한 채 저렇게 반대만 하는 야당이 답답하고 단적으로요. 1998년 그 당시 시가총액 30위 기업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시가총액 30위 기업을 해보십시오. 네, 없었던 기업들이 엄청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이 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도자는 무릇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그걸 하고 있다. 야당이 계속 지역차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특히 이제 호남 반도체와 관련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적 이런 거 좀 페이스북에서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수준 미달의 비판이고 자칭 경제 잘 아는 예. 정치인으로서 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비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거를 지역차별로 프레임으로 봐요? 그동안 호남이 겪고 있었던 지역차별에 대해서는 한 말씀이라도 하신 적이 있나? 유승민 의원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호남에 대한 저는 이걸 호남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기업이 새로운 입지를 찾으려고 하고 정부의 지원이 확약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떨어진 최적의 부지를 찾았다고 보는 거지 호남이니까 한다가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로봇 메가특구, 자율주행 메가특구 이게 그 황금알을 낳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 거점이 될 거거든요. 네. 울산이 자동차 도시가 되고 거제가 선박의 도시가 조선업의 도시가 됐었던 것처럼 그렇게 키울 건데 그러면 영남 뭐 안 할 거예요? 뭐 국힘 그 핵심 지역들은 배제할까요? 그런 게 진짜 지역 차별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벌써부터 그래서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라고 얘기해서 지금 그렇지만 제가 메가 특구와 관련돼서 발표했던 것만 해도 5개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데 왜 벌써부터 저렇게 해서 국민들 여론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장동혁 같은 의원들이야 아무 말이나 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유승민 경제 정도를 좀 아시는 분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또 넣었거든요. 공정하지 못하다. 이재명 정부가 공정하게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하고 시장 가서 떡볶이 먹는데 병풍 세워놓고 폭탄주 돌리는 자리에나 오게 하고 하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무슨 입번끝이라도 하셨었나 모르겠네. 답답한 소리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적어도 우린 폭탄주는 안 먹이잖아요. 떡볶이 먹자고도 안 하고. 한동훈 의원은 차라리 떡볶이 먹어라 이런 주장을. 그 자기 수준인 거지. 그게 네. 딱 그런 수준인 거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일부러 이해하시라고 박정희 대통령까지 넣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넣고 그랬다고요. 그 적어도 경부고속도로 깐다고 할 때 왜 네. 경부냐, 경목, 경광 뭐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좀 그 수준이 뭐
답답합니다. 60년 전 네. 수준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갈급한 것이 지금 당장은 비전 잘 모르겠지만 이후의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야당에서 계속 이런 주장을 하니까 좀 여쭤봤고요. 그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어쨌든 생성형 AI에서 피지컬 AI로 가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할까? 노동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도 좀 고민이 많으시죠? 평소에.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일이라고 뭐 하긴 그건 어렵지만 아닙니다만 네, 뭐 정치인으로서. 경제를 좀 아는 정치인 예, 박용진 입장에서 박용진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미래학자와 경제학자 그리고 AI 관련 뭐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게 일단 일자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였어요. 마차의 시대에 네. 마부들 연합은 자동차 등장을 엄청 두려워했어요. 네. 이거 경쟁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예. 자기 마차 산업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자기는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은 생겨났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또 생겨났었던 겁니다. 네. 새로운 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건 맞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하거나 또 AI 이제 뭐 피지컬 AI가 네.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지금은 당장 요양보호사에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AI 로봇이 한다고 그러면 저거 이제 큰일이네. 스스로 네. 판단을 하게 되면 큰일이네 하겠지만 또 그거를 디자인하고 또 지시하고 파견하고 네. 하는 그런 회사는 또 사람이 운영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를 하는 회사가 또 있을 테고요. 지금은 아주 작은 요양보호 뭐 이런 소 이런 데에서 파견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해낼 준비가 되어 있을 테고 그래서 인터넷을 잘 다루는 사람이 인터넷 시대에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깔리던 시점에 기업도 만들고 네이버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이메일이나 보내는 거 아니야? 스타크래프트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들의 만남을 창출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이런 모델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도 못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할 거예요. 새롭게. 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저희 취재 편의점만 하더라도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돈 많이 버시죠?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저희 요새 많이 힘들어요. 이게 이제 많이 도와주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그렇죠. 네. 언로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대한 언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럼요. 이거는 무슨 돈을 벌고 안 벌고의 차이가 아니라 예전 같으면 엄청난- 장윤선 기자 개인의 역량을 한 회사가 그냥 사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예. 끝났을 텐데 지금은 작은 중소기업 같은 피제 편의점이라고 하는 팀이 만들어지고 네. 거기서 여러 역량 있는 분들이 역할을 통해서 국민 여론이 또 형성되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되게 중요한 공간들이 그렇습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저희가 좀 얘기하자면 그 비상계엄 때 저희들처럼 이렇게 작지만 강한 강소 매체들이 적극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구하셨군요. 진짜. 뭐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완전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이렇게 작지만 강한 어떤 유튜브 언론들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가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는 메가 특구 안에 들어가는 뭐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문가들도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도 있고요. 근데 여기에 한정해서는 주 52시간제를 좀 예외를 두는 방안이 이제 기업하고 노동자 측이 서로 좀 갈등하고 있다. 이 노동 시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 논제들이 있을 테고 네.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야당은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당은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좀 반대하고 들어 누워버리고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때 메가특구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시간 싸움인데 대통령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속도. 대통령은 속도전 예. 강조하면 속도 얼마나 타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네, 속도 많이 타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나 뭐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한테도 조금 더 이렇게 열어놓고 생각을 좀 논의를 해보자라고 미래를 제안을 드리고 놓고.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아틀라스 등장에 깜짝 놀라서 못 들어오게 해라. 한 대도 안 된다. 맞아. 뭐 그 입장도 이해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 아마 협상의 기재예요, 기재. 네. 현대자동차 노조. 그렇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밀당 잘하고 예. 이건데 이건 안 돼, 탁탁탁탁 할 예. 텐데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을 한번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른바 한국판 뭐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관련해서도 전문직 고소득에서는 뭐 노동시간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는 네. 미국과 일본에서는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까지가 가능할지 그걸 좀 정해야지. 뭐 절대 논의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맞다. 우리 다 안다.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만들어놓은 기본법처럼 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것이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어떻게 할지 지금도 탄력근무제 등을 적용해서 더 늘려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이 시간 단위로 노동의 가치를 부여하던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과 건강권 문제 말고요. 노동 가치를 부여하던 기준이 시간이었던 때가 이미 2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AI 시대에 내 노동의 가치와 내 소득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시간 단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좀 책정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합의해 보자. 예. 그거를 무조건 담쌓고 대화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싶어요.